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 시간이 티몬 위메프 청문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출석을 했는데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분명히 독립된 법인이고 자산 규모가 커서 외부 감사를 받는 대상임에도 티몬에는 재무 조직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사업 조직일 뿐 재무는 모기업에서 좌지우지했다는 게 티몬 대표이사의 답변이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줘야 할 돈임에도 모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데 400억 원이나 가져갔었고 정작 구영배 대표는 그걸 한 달 만에 되갚았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구 대표는 다시 기회를 주면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지만 그에게 다시 신뢰를 보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감독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금융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을 향한 질타도 쏟아졌고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한 달에 20조 원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모바일 쇼핑이 약 75%, 15조 원을 차지하는 상황.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크고 아픈 구멍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7월 31일 수요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나가는데요. 좀 반가운 소식일까요? 지겹던 이게 끝났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이것이 끝났다라고 기상청이 선언을 했네요. 그동안에 이게 길어지면서 수박의 당도가 떨어지고 또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폭이 낮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죠. 또 반대로 한 편의점에서는 퀵커머스, 그러니까 배달 매출이 한 달 전보다 40% 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6월과 7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랜 기간 내리는 이 현상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관련된 추억이라든지 최근에 에피소드 보내주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두 분 준비한 소식 들어보기 전에 삼성전자 그 실적이 나와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영업이익,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439억 원 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2% 증가했다. 근데 사실 이게 지난 5일에 한번 속보치로 공시가 됐던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10.4조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10조 4,439억 원이라고 나왔고요. 당시에는 안 나왔었는데 오늘 공개된 거는 이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입니다. 6조 4,500억 원. 반도체 부문에서 6조 4,500억 원 해서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제대로 살아났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지요. 자, 우선은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아이템 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국회 출석 관련한 소식부터 이 점차 커져가는 이 티몬 위메프 사태를 좀 짚어보고요. 네. 그리고 올해 우유의 이 원유 가격이 2020년 이후 4년 만에 동결이 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금리 동결을 결정했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7월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순살 아파트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LH가 지은 건물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뇌물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어제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국회 정무위에 출석을 했는데 네. 일단 사태를 해결해 보겠다고는 했어요.
이게 메시지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영배 대표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Q10 지분을 포함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리고 이 사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될 텐데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니까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현재 800억 원이라고 하면서 다만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또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수금 사태 규모가 한 2천억이 일단은 넘는 1차적으로도 2천억이 넘는다고 하는 수준인데 이거 막기에도 뭐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그마저도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구 대표는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을 회사에 투입을 했다고 하면서 회사의 또 지분 가치가 이게 잘 나갔을 때는 한 5천억 정도의 밸류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지금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런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구 대표는 현재 근데 이 비즈니스 자체가 중단이 될 경우에는 이 Q10 그룹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만 도와주면 완전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 구 대표가 얘기한 도움이라는 게 결국은 이 기업 회생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에 그 팀원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뭐 발생한 상황이고 구 대표 본인의 입으로도 지금 뭐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걸 놓고 결국은 시간 벌기가 아니냐 또 이걸 받아줘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이제 지분 가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안 되는 회사, 길고 있는 회사의 지분 가치는 의미도 없다. 네. 이런 이야기했고 그래서 개인 자산은 얼마나 있느냐 이거 추궁하기도 했고 예금으로 한 1, 20억 정도 그러니까 그리고 턱없이, 서울의 아파트 한 70억 가치 요 정도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 금융당국에서 구 대표의 개인 자금도 추적하고 있다고요? 네,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입을 열었는데요. 구 대표가 이 당장 동원할 자금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자금을 추적 중이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감원에게 보여준 또 언행을 볼 때 이 구 대표의 행태가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주부터는 이 자금 추적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미 좀 강한 불법의 흔적들이 좀 많이 드러났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팀원 위메프 재무 상황에 대해서 1조 원 이상의 건전성, 유동성 이슈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미 검찰에 지금 금감원에서는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요. 주요 대상자에 대한 이 출국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들이 좀 뒤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은 게 티몬하고 위메프인데 네. 이게 AK몰 또 인터파크 쇼핑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실토를 했어요. 네, Q10의 다 계열사들인데 사실은 이런 이 어떤 계열사 한 곳 두 곳에서 발생한 이 사태들이 다른 계열사로 확산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구 대표가 지난 3월에 이 온라인 쇼핑몰 AK몰을 사들였는데 인터파크 쇼핑이나 AK몰을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 지연을 할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이 질의가 나오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이 그 구 대표는 올해 2월에 북미 유럽 기반의 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면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썼다는 사실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내에 바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판매자 정산 대금의 어떤 지연 사태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 판매 대금도 대부분 뭐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 프로모션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자산,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양세의 금융채권이나 상거래 채권, 뭐 자산 같은 것들이 모두 동결이 됐고요. 그래서 팀원의 결제 대행과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를 위탁했던 이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도 판매 대금이 묶여버린 상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팀원 위메프의 신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지정을 했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인터파크 쇼핑, 네. 도서, 그러니까 책 사는 곳,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하는 인터파크는 이 Q10 계열, 티몬 위메프 이쪽 그룹이고요. 인터파크 티켓하고 투어는 야놀자 계열입니다. 거기 예전에 인터파크 창업주가 다 이제 매각을 하면서 달라졌는데 브랜드는 다 같이 인터파크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인터파크 티켓 투어는 Q10 그룹이 아니라는 거 해서 거기는 정상 영업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선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AK몰도 마찬가지로 애경그룹에서 온라인 쇼핑몰만 매각을 한 떼어서 거죠. 매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애경그룹과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해피머니 여기도 큐텐하고도 엮여 있더라고요. 네, 여기도 네. 티모 위메프에서 또 많이 팔았던 상품권이기도 하고요. 네, 해피머니 상품권의 이 운영사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상품권 운영이 너무 좀 이렇게 부실하게 남발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자체적인 어떤 문제와 이번 사태가 맞물리면서 해피머니도 조금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네. 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이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 이런 공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장 정산 지연 등의 어떤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은 미정산의 위험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사용을 중단했다는 설명인데요.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큐텐 계열 이커머스들에서 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대거 할인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 INC도 수년째 지금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고 계속 이 사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의 상품권을 이 큐텐 계열 이커머스들이 본인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7%, 뭐 8% 이상 큰 폭으로 할인을 하면서 시장에 많이 남발을 했고요. 이 상품권을 판매한 대금이 지금 큐텐 계열사들한테 묶였는데 이게 이 그 해피머니 발행사에게 정산이 안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상품권 회사도 가맹점에다가 이걸 대금을 다시 정산하기가 어려워지는 연쇄적인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상품권이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해피머니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해피머니 측에서도 온라인으로 해피캐시 뭐 잔액 같은 것들을 환불을 뭐 신청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환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상품권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10% 정도를 차감한 돈만 좀 돌려주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구매자도 일정 부분 손실을 좀 지우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적은 돈이라도 좀 손실 폭들을 줄여가지고 뭐 해피머니도 좀 정상화를 꾀하려는 거 아니냐.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요. 황당한 건 이 중고 거래 시장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어쨌든 안 받는 곳이 늘어나니까 이거 못 쓸 수도 있겠다 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한 거예요, 중고로? 30% 중고로 떠넘기려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나중에 법적인 이슈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알았고 팔았냐 아니면은 자기는 계속 될 걸로 알고 그냥 필요 없어서 싸게 팔았다. 이게 법적인 법리적 해석이 그러네요. 달라지기 때문에 알고도 팔았으면 좀 사기성이 문제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고요. 이 틈을 타서 이 정상화에 배팅을 해가지고 오히려 한 반값에 내가 사겠다라는 분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왜 NPL 그 부실자산이라고도 부실채권 하고 사들이듯이 네. 벌처 펀드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썩은 고기 먹는 독수리 같은 그런 네. 펀드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싸게 사서 정상화되면 차익을 먹겠다라는 네. 고위험 투자도 나타나는 참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피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기사화가 됐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을 거예요. 또 티몬 캐시도 그랬고 해피머니 상품권도 그렇고 이제 어제 국회에서도 네. 고의적인 사기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국회에서 또 많이 질타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경제 뉴스 들어보죠.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이 오픈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7월 11일 회의죠. 이때 네. 금통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때 의사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걸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언급한 의원이 2명이 됐습니다. 이게 5월에는 1명이었거든요. 네.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나가겠다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물가는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관점에서 본다면은 금리 인하의 필요 조건이 상당히 충족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미약한 내수 경기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하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정도면 금리 인하 깜빡이를 좀 켰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당시에 회의를 했음에도 7월 초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환율 변동성 그리고 수도권 주택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외환 시장의 안정과 구조 조정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일단 환율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 후반인데 이렇게 머무르는 것을 경계할 부분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기상 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한 의원도 있었고요. 특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한 명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의 패턴을 고려할 때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가 전반적인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 실제로 서울 중심으로 지금 집값이 많이 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 한 의원은 이제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는 이제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경우에도 거시 경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우려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언급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금통위 의사록은 금통위 회의가 끝나고 3주 뒤에 공개가 되죠.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항상 낙농가랑 네. 우유를 만드는 회사 사이에서 그 흰우유, 원유 네. 가격을 놓고 공방이 항상 치열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공방은 계속 이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결론이 이 동결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밀크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유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인플레. 근데 이제 이 밀크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이 소매 판매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우유에 그래서 이 추세를 좀 고려를 해서 음용유 구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또 이 원유값을 이 동결을 하면서 음용유용 이 원유 가격은 리터당 1,084원으로 유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유업자들이 지난 2달간 이 용도별 가격 차등 가격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생산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생산비 상승분에 뭐 한 최대 60%까지 반영한 리터당 뭐 동결해서 26원까지 최고 26원까지 사실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범위 안에서 이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2016년 이후에 계속 이 생산비 상승하는 것에 따라서 원유값이 인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생산비가 올랐는데도 가격이 처음으로 동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아가서 또 치즈, 분유 같은 이 가공 유제품에 사용하는 가공유의 가격은 현재 지금 887원이거든요, 리터당. 네. 근데 요거는 5원을 인하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용도별 또 원유 구매량도 이 그 음용유를 9,000톤 정도 줄이는 대신에 가공유를 9,000톤 정도 늘려가지고 유제품 소비 구조 변화에 좀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유 소비가 줄고 가격이 너무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마시는 우유를 많이 막 먹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변화에 조금 나선 겁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죠. 사람들이 음용유 마시는 거 많이 안 사 먹고 가공, 뭐 치즈라든지 이런 거 많이 사 먹으니까 그쪽으로 물량을 더 투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동안에도 사료 가격 오르고 사육 비용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농가들도 원유 가격을 올려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흰우유 가격도 올랐고 그러니까 또 우유 소비는 더 줄어들고 이 악순환고리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면 흰우유 가격은 이번에는 동결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 조정된 원유 가격이 이제 8월 1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이 원유값이 동결된 만큼 흰우유의 어떤 소비자 가격들도 같이 뭐 변동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울우유나 뭐 매일, 남해안 같은 이 유업체들도 흰우유 가격을 동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반면
낙농가들은 계속 사료값 때문에도 네. 부담이 컸었는데 원유 가격이 또 안 올라가면은 낙농가 입장에서는 또 좋을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늘어난 생산비를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결국은 낙농가에서도 어느 정도 이 손실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상태인 건데요. 농식품부는 그래서 낙농가의 이 생산비 부담을 좀 낮춰주는 대책들을 추진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는 2030년에도 이 국내 원유 생산량을 더 늘리지 않고 현 수준인 200만 톤으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또 흰우유 소비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악화에도 이 낙농 산업의 어떤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끔 치즈, 분유, 이 가공 유제품에 쓰는 가공유용 원유 활용을 좀 더 늘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수요처를 좀 발굴을 해서 유제품 자급률을 지금은 한 44%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2030년까지는 한 48%까지 끌어올리겠다. 또 이 낙농 산업에 진입을 하려는 청년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설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도입을 해서 비용 부담을 좀 최소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네. 또 사료도 좀 공동 구매를 통해서 네. 가격 협상력도 낙농가가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해야 될 텐데요. 제 주변에도 그 낙농가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 재작년 뭐 계속해서 사료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기존에는 사료 가격이 올린다고 하면은 낙농가에서 네. 사육두수 큰 낙농가에서는 그럼 다른 업체 쓸게요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럼 그거 안 올리겠습니다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럼 다른 업체 쓸게요 그럼 네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낙농가도 좀 협상력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흰우유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우유 많이 마십시다. 자 강영현 기자. 왜 철근이 빠져 있어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이 있기도 했잖아요. 부실 시공 많았고. 네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었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기억하실 텐데 이 공사도 감리업체 입찰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2년에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도 기억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도 감리업체들이 뇌물을 주고 담합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검찰은 건물 감리의 입찰 담합과 그리고 군품 수사 사건을 수사해서요 68명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뇌물을 받은 대학 교수 등 6명 그리고 뇌물을 준 감리업체 대표 1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행동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감리업체들은 LH 용역과 그리고 조달청 발주 용역을 구할 때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요.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실 이제 최저가 낙찰로 인해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심사위원회 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규정을 도입했는데요. 오히려 업체들이 이것을 담합의 계기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피하면서도 이제 권한이 세진 심사위원을 뇌물로 매수를 하는 식으로 그 사업을 따낸 거죠. 그래서 검찰은 공공감리 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의 금품을 인사비라는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담합한 감리업체 임원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인사비가 8천만 원? 네. 인사만 하는데 8천만 원이요. 인사만 했겠습니까? 네. 검찰에 따르면 이제 여러 업체가 연합체를 꾸려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이 인사비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은 하지 않지만 최고 점수를 받아야지 낙찰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심사위원들한테 뇌물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담합을 하고 뇌물을 줘서 불법적으로 고가 낙찰을 받은 뒤에 그 금액은 또다시 뇌물에 쓰는 이런 구조적인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 공공건축 건물의 건축 비용이 불법적인 로비 자금으로 이용이 된 건데 그 결과는 순살 아파트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뭐 대규모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진짜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뇌물이 오가고 담합도 있었고 그게 만연해 있었고 근데 이게 감리업체가 공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업체들은 또 블라인드 심사를 하잖아요. 네.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입찰하는지 모르게. 근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들이 제안서를 쓸 때 특정 문구 같은 표식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게요.
자기네들만의 암호. 네, 그런 것을 표식을 남겼고 또는 그리고 연락을 할 때도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중전화. 네. 그래서 일부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서 더 높은 뇌물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또는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는 대신에 웃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에서 돈을 받는 소위 양손잡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심사위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손잡이, 양다리 같은 거네요. 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 그러니까 검찰은 담합을 자수할 때 처벌을 면제해주는 형벌 감면제도,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을 조사하면서 협력해온 공정위가 이제 대검 요청에 따라서 고발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은 일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 교수,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이런 심사위원 18명을 기소했고요. 뇌물 6억 5천만 원 상당액도 추징 보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기관과 함께 현행 입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얼마나 센 처벌을 받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내드릴게요. 비가 집중적으로 여름에 내리는 기간, 그 현상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경제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특히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 여러 경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비가 자주 내리면 이 폐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참 이게 기상현상이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이 두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4257님이 저는 이 기간이 끝나도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우산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라고. 그렇죠. 소나기가 또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요. 근데 5774님 우산 잃어버렸어요. 유유. 비가 내리다 멈추다 하다 보니까 참 우산 잃어버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우리 선수단 정말로 잘 해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한테는 올림픽 하면 이 기억이 빠지지 않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유치한 88 서울올림픽.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라떼 경제사 시간에 한번 되짚어 볼까요? 경제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인 이사님은 88년도 서울올림픽에 대한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혹시 그 즈음에 태어나신 그 파리올림픽 지금 개막식이 처음으로 이제 야외에서 열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소개하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죠.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막식은 어땠을까요? 이제 1988년이면은 이제 냉전이 막 끝에 막바지로 갈 때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직전인 LA 올림픽, 모스크바 올림픽, 미완의 올림픽이었는데요. 네, 서울 올림픽에는 미국과 당시 소련까지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관련된 상징적인 연출과 이벤트가 참 많았습니다. 저희 기억에 남는 게 굴렁쇠를 굴리는 소년이나 그렇죠. 호돌이 마스코트 참 아직까지도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우리나라에서보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밴드였던 코리아나의 손을 손잡고 이 노래가 아직 역주행
방송도 되고 막 이래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미국 라디오는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았는데 가사를 들어보시면 뭐 되게 인류애와 평화,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때 당시 서울 올림픽 개막식이 워낙 좋은 행사였어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적인 변화가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했다가는 큰일 날 만한 행사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카드 섹션 같은 매스 게임을 당시에 좀 했었는데 네. 이제 뭐 88이라든가 뭐 어서 오세요 오륜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종이 다 펼치면서.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오. 1만여 명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모두 실업계 학생이었고 이제 뭐 사설이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 인문계 학생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라는 이제 사설이 뭐 굉장히 많이 실렸고 그 매스 게임에 네. 실업계 뭐 상고 고등학생들만 맞아요. 나왔고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공부해라라고 했다는. 그렇죠. 그래서 2년간 하루 4시간씩 연습을 시켰거든요. 2년 동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참여하셨던 분이 저희 선생님으로 계셔가지고 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뭐 그때는 지금처럼은 하면 지금은 그때처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했다가는 큰일 나죠. 뭐 차별 또 뭐 아동학대 인권 이런 문제가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또 성화 점화 때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풀어놓은 비둘기가 타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도 있었고. 아 비둘기가 성화에 네. 탔다. 네, 네, 그 불에 탄 비둘기는 없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 뭐 동물학대 논란도 조금은 있었었고요. 그렇죠. 당시만 하더라도 올림픽 때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서 비둘기랑 싹 날렸었어요. 네, 또 그 우리나라 양궁, 펜싱 이런 것도 이제 효자 종목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네. 당시 서울 올림픽 때는 어떤 종목이 되게 인기였을까요? 아, 말씀하신 양궁 단체전 이때 처음 시작했거든요. 시작이. 예, 근데 또 어떤 종목이 가장 인기 있었냐 하면은 정답이 있습니다. 왜냐면 네. 당시 올림픽 조직위가 인기 종목 11개를 따로 지정을 해서 입장권을 1인당 4장씩만 딱 살 수 있게 제한을 했는데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때 11개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농구, 복싱, 축구, 체조, 유도, 수영, 다이빙, 수중발레, 탁구, 테니스, 배구예요. 구기 종목이 좀 많고요. 네. 그래서 인상이 깊은 인기 종목이 복싱이에요. 어. 1970년대, 80년대 세계적으로 복싱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그렇죠. 유명 헐리우드 영화 로키에서도 좀 다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인기가 높았고요. 또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도 그때 처음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올림픽 종합 성적이 그때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이제 총 33개 종합 4위를 했어요. 네. 그때 성적도 되게 좋았고. 네. 복싱하니까 또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설로 불리는 선수들이 88년에 데뷔했거나 전성기를 맞았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복싱의 김광선 선수 이제 88 코수염이 유명했던. 금메달리스트인데 복싱의 전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역 시절에 뭐 국제 복싱협회 월드컵이나 뭐 아시아 복싱 연맹 선수권 대회 이런 다 재패를 좀 하셨고 그리고 이제 탁구의 유남규 선수. 그렇죠. 탁구는 사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성적이 좀 좋잖아요. 네. 근데 정식 종목이 된 게 또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유남규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지금 올림픽에 출전해 있는 선수들이 한국 거에서 탁구단 소속인데 그 감독이 또 유남규 그분이시고. 지금 KRX 예. 탁구단의 감독을 맡고 있고. 네네. 그래서 뭐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남자 육상 100m 경기 간판 스타였던 벤 존슨이 벤 존슨. 약물 맞아요. 복용을 해서 이제 적발이 돼서 금메달이 박탈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도핑 테스트가 적발을 해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도핑 분석 실력이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이 그 민주 항쟁이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열린 올림픽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적인 반향도 있었고 또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민간 외교관 역할도 많이 했다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열렬한 반응이 있었고요. 3만 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자. 그 교포들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서 숙박도 자기 돈으로 해결하고 하면서 이제 통역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막식 때도 뭐 고등학생 군인들 이제 참여했고 행사 진행에도 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보탬이 됐는데 간단한 외국어 회화나 응급처치 같은 교육을 사전에 좀 이수를 했고요. 교포들 말씀드린 교포들도 뭐 600명 이상 뭐 비행기 값도 뭐 다 자비를 들여가지고 지원을 했다고 해요. 와, 교포들이 자비로 한국에 네. 들어와서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요. 네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데뷔 무대였다고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성옥님이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학교 하루 쉬어서 정말 좋았다고. 아 그래요? 학교도 쉬었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 때 거리 응원이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88년도에도 그런 응원이 있었을까요? 네, 거리에서 뭐 열띤 응원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거리 질서, 교통 질서 지키자는 시민 의식을 보여주자는 태도가 조금 더 강했고요. 네. 근데 경기장마다 완전히 이제 꽉 차가지고 이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 재밌었던 거는 이념 대결이 있던 시절이었는데도 공산권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응원했던 이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 대기업이 응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각 대기업 홍보실이 우리나라만 응원한 게 아니라 자사 제품이 잘 팔리는 국가나 이미 진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선수단하고 자매 결연을 해가지고 직원들 아예 경기장으로 출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네. 이제 응원전을 펼치면서 영업을 하는 이제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럭키금성 지금 LG죠. 이제 럭키금성 계열사인 금성알프스는 이탈리아 팀하고 자매 결연을 해가지고 네. 축구 예선전에 직원 500여 명을 투입해서 응원전을 했고요. 이제 중국과 서독 경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 독일 통일정이라서 서독입니다. 이제 이 두 축구 경기가 대우하고 한일합섬이 각 지원 팀을 붙잡고 이제 응원 경쟁전을 벌였는데 북이랑 꽹가리까지 들고 와서 서로 이제 중국 이겨라, 서독 이겨라 이러면서 서로 엄청나게 경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대, 쌍용, 삼성 뭐 지금 이름하는 모든 대기업이 각자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그 넥타이 부대 네. 그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다 갔죠. 또 열심히 또 응원도 하고 그게 또 그 회사의 영업하고도 이어지고 수출하고도 이어졌고요. 이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까지 되게 난관도 많았다고요. 네, 이때 서울하고 경쟁했던 도시가 또 일본 나고야인데요.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그때 좀 인지도에서 많이 밀릴 때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곳으로 옮기자, 뭐 북한 테러 사건 있지 않냐 이래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제 해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 올림픽 개최를 준비를 했고 81년도에는 올림픽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IOC를 굉장히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인프라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따낼 수 있었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런데 또 환경 정비를 하다 보면 또 부작용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뭐 보여주기 허름하고 부끄럽다 싶으면 그냥 다 철거를 했는데 노점상 달동네 다 밀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올림픽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러고 싶었는데 올림픽을 핑계로 철거한 거에 좀 가깝습니다. 사실 2008년에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위해서 베이징에 있는 빈민촌을 중국 정부가 강제로 철거했었잖아요. 네. 네, 이런 측면이 사실은 이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좀 경계에 있는 나라가 국제행사 개최에 나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자원을 좀 평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집중을 시켜가지고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교통 인프라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됩니다.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많이 생겼죠. 올림픽 그렇죠. 계기로. 네. 엄숙한 문화가 좀 해금이 되어서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뭐 군부 독재도 있고 뭐 문화적으로도 좀 이제 엄숙한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야간 통행 금지라든지 뭐 장발 단속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모두 사라지고요. 어차피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다 미니스커트 입고 장발하고 올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서양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개고기 판매 금지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단속 눈을 피하겠다고 만든 단어가 바로 보신탕입니다. 개고기를 이때부터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순화를 했던 거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86 아시안 게임도 개최를 네네. 했었고 88 올림픽까지 왜 연달아서 개최를 하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이게 사실 뭐 올림픽 개최는 국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죠. 네. 뭐 대표단 의상, 경기장 시설, 도시 청결 상태 뭐 이런 거 모두 신경 써서 준비를 하게 되고 198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이제 고도 성장기 끝자락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고 싶은 열망으로 좀 가득 차 있었고 전쟁으로 우리 폐허가 됐었고 전쟁 고아로 대변되던 나라였는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가지고 자랑한다 이러면 이제 다 괜찮아졌다. 우리 이제 완전히 잘 됐다. 세계에 좀 외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북한과 좀 평화 무드가 잘 자리 잡았다는 것도 좀 어필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많이 또 알렸죠. 네. 대외적으로도 서울올림픽 열기에 딱 좋은 시점이었다고요. 88년이. 맞아요. 그래서 뭐 당시 뭐 올림픽을 하면 미국에서 열면 소련 쪽 국가가 안 나오고 소련 쪽에서 열면 미국 쪽 국가들이 안 나오고 뭐 이런 80년, 상황이었는데 84년.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미국 편에 있으면서도 북한과 분단 문제가 엮인 되게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생각을 하기에 이 조그만 분단 국가가 평화를 외치면서 개최국으로 나서면은 이제 그 양쪽에서 참석할 명분이 좀 충분하잖아요. 이제 각자 체제 경쟁을 하면서 얼마나 더 잘났는지 자랑한 무대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서울 올림픽에 모두 참여했고 세계인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신흥국이 확 떠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었던 잠실 주 경기장도 그렇고
선수촌 아파트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또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올림픽 열면 이제 적자다 이런 얘기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네. 예전만큼 올림픽의 어떤 경제적 효과, 파급력은 좀 줄어든 면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커다란 행사를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사실 뭐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인기가 좀 시들해졌어요. 왜냐하면 자랑할 만한 나라는 다 이제 자랑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뭐 08년 베이징 올림픽이나 12년 런던 올림픽 이럴 때는 열과 성을 쏟아부어서 다들 이제 이렇게 뽐낸 것 같은데 보면 적자가 사실은 너무 심해지거든요. 네.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어떤 경기의 그 그렇죠. 수준이나 그래도 뭐 당시처럼 이제 자원봉사자를 막 동원하거나 고등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졌고요. 이번 파리올림픽으로 국내에서도 좀 이제 원래는 올림픽 하면 특수를 좀 많이 기대하게 되는데 유통가는 예전만 좀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고 워낙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좀 그래서 그렇죠. 네. 예전에는 올림픽 앞두고 텔레비전이 많이 팔렸었는데 이제는 또 시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그렇지도 않고요. PT 김정인 이사와 라떼 경제사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 소수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졌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 등을 대상으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4만 9천여 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매출액 74조 원, 영업이익 10.4조 원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가 속한 DS 부문에서만 6.4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은 휴가 안 가세요? 저는 이번 휴가는 반납을 하고. 아 그래요?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출근길에 차가 별로 없을 정도로 네. 느껴지는데 여행에도 트렌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여행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여행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셉, 이 테마가 중요해지는 여행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여행에서 얻고자 하는 가치는 익숙함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여행이 좀 더 이색적인 경험, 또 새로운 경험이라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가 여행 산업의 최대 소비자로 부상을 하면서 특별한 주제로 즐기는 여행이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여행지를 정할 때 어딜 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활동을 하러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소 위주의 뻔한 관광이 아니라 또 활동이나 경험 중심의 여행으로 이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서 뭘 하느냐, 컨셉, 테마, 특징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뀐 배경은 뭘까요? 네, 이렇게 바뀐 배경 첫 번째는요. 요즘 여행을 하는 패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작정하고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디 갈까? 이번 연도에는 딱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가는 그런 소비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겠다. 여행의 일상화라고 하는 거죠. 여행의 일상화. 네, 실제로 제주항공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소비자 중 70%가 5일 이내 짧은 여행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긴 연휴나 휴가 기간이 아니더라도 잠시 여유가 생길 때마다 틈틈이 해외여행을 가는 트렌드가 아주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가는 여행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혼행족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행?
여행을 혼자 가시는 분들. 혼밥, 혼행. 혼행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혼행이 늘고 있는데요. 이 구글 트렌드에서 이 혼자 여행을 검색하는 횟수가요, 지난 10년 동안 200%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포털 사이트 검색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혼자 여행 관련된 이 검색어를 찾는 소비자들의 주 연령대가 20대 중후반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유튜브를 살펴보면 그렇게 혼자 여행 브이로그가 참 많아요. 혼자 여행 뭐 오사카, 혼자 여행 뭐 대만 이렇게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혼자 여행의 묘미를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동행인이 없으면 뭐 할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마 여행이 더욱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트렌드를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는 그러면 어떤 컨셉으로 가요? 어떤 테마로? 첫 번째는 현지 컨셉입니다. 현지? 네, 현지. 이 뻔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기념품을 사는 여행이 아니고요. 현지인처럼 정말 잠깐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지 미용실을 가본다든지 현지 메이크업을 받는 것이 인기를 끕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유튜브 영상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됐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이 현지 컨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이 가정집에서 집밥을 배우는 요리 수업이 인기를 끌고요. 가정집에 가세요? 네. 그리고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돌보는 자원봉사자 체험. 코끼리 돌보기. 네,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여행하는 나라의 전통 무예를 원데이 클래스로 체험해보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인기를 끄는데 예. 태국에서는 무에타이가 그렇게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맞아요. 무에타이 체육관이 막 엄청나게 인기를 끕니다.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최근에 해녀 체험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해녀 체험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차례 입수하고 마는 요 정도의 해녀 체험이었는데 최근에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아예 물질부터 정말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수준의 요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복도 따고. 네네네. 그럼 대박이겠는데.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한국이 마치 사는 것처럼 여행을 즐기게 되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한국에 놀러 오는 외국 분들도 찐 한국 즐기기가 요즘 인기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네, 그래서 한국 오면 뭐 경복궁 이런 문화유산도 너무 좋지만 오자마자 일단 편의점에 가요. 그래서 과자랑 음료를 사고요. 바나나 우유가 그렇게 인기래요. 예. 그리고 호텔에서 치킨 배달 시켜 먹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인기입니다. 또 한국 미용실을 무조건 가야 되고 네일샵 방문하고 또 한강 가서 라면 먹기, 또 성수동 가서 팝업 스토어 즐기기. 심지어는 한국 댄서들에게 K-팝 아이돌 춤을 배우기. 이런 식으로 찐 한국 즐기기가 외국 분들께도 인기입니다. 방콕 가서 무에타이 체육관 가듯이 네. 한국에 와서는 K-팝 춤 배우러 가는 거고 신기합니다. 또 여행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테마 여행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여유를 굉장히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네. 휴식 여행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나띵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나띵.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여행이 인기입니다. 여행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뭘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요즘 갓생 산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생산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여행에서만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트렌드가 또 부상을 하는 거죠. 힘드니까 정말 쉬러 가고 싶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행지에서 추억을 쌓기 위해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는 걸 하지 않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다른 활동은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이런 여행이 또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삐 살면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잠자러 여행 가는 것도 있어요? 숙면 여행? 네, 잠만 자는 숙면 여행도 요즘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 호텔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에서 최근 전 세계에 2만 7천 명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유독 한국 소비자들이 올해 휴가에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수면에만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잠만 자고 싶다. 네, 근데 그렇죠. 그걸 집이 아니라 여행 가서. 그렇죠. 주목할 점은 이렇게 예. 대답한 비율의 높은 이 상위 국가가 중국, 홍콩, 태국, 한국입니다.
모두 다 아시아 국가죠. 예,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호텔들도 이 숙면을 위한 시설들을 강화하는 움직임인데요. 최근에는 수면 특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숙면 아이템을 제공하는 꿀잠 패키지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돈 주고 여행지 가서 잠만 자고 와야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아무튼 피곤에 지친 사람들은 또 그게 그쵸, 또 그쵸. 그런 니즈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이 예전에는 패키지 여행하면은 어른들 중심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2030 세대도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정한 컨셉을 미는 패키지는 2030 세대들도 아주 호응을 주는데요. 최근에 인기 있었던 패키지는 바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경기 보러 가는 거. 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 유럽 축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뭐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이렇게 해외를 무대로 활약하는 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큰 인기를 끈 거죠. 패키지에는 이 홈 경기를 볼 수 있는 티켓을 포함하고요. 또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라커룸이나 트레이닝룸을 구경하는 이런 스타디움 투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패키지들이 특히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죠. 그 티켓팅하기도 어려우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가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경기 보면은 대박이겠네요. 네. 앞으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여행이 달라질까요? 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여행 수요가 드디어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여객 실적에 따르면 국제선 여객 수가 97% 가까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 주제, 테마를 정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로 여행의 시간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쪼개서 떠나는 여행인 만큼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고 특별하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먼 곳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이라도 네. 잠시라도 좀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다 들으시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